회장님, 네. 많은 분들이 배상책임보험 접수하면 네. 그냥 보험금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험금이 나오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이 보험금이 그냥 청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일반인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보통 가해자 쪽이시죠. 피보험자라고 하는 보험을 가입하신 대상자분들이 이제 피해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배상책임보험을 접수를 하시게 되는데, 가해자는 그럼 자기가 보험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 보험회사에다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설계사 같은 모집인분들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접수가 되면은 거기서 뭐 조사를 나온다거나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내를 받는데, 일반인분들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 안내가 보상이 다 된다고 생각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보험사가 접수가 되면 이제 사고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자동차 사고처럼 알고 계시듯이 현장에 손해사정인 또는 조사하는 사람이 나와서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보험사에 보고해서 심사자랑 협의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고, 피해 내용이 경미하거나 내용이 워낙 명확하거나 이미 자료들이 다 확보가 돼 있으면 보험사 심사자가 그 서류를 받아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현장에 나와서 조사할지는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조사하는 사람이 조사자 내지는 뭐 손해사정사일 텐데, 그 사람의 역할은 뭔가요? 손해사정인의 역할은 이제 보험업법상은 보험사고조사 및 손해액 사정 그리고 기타 구상권 확보까지 하는 게 업무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 면담을 하고, 사고 난 장소가 있으면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이 보험에서 해당이 되는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의견을 손해사정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써서 보험회사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보험사랑 교환하게 되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금 또는 재물 같은 경우는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보험사에 의견을 던지고 또 사고 당사자들에게도 안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보험사고 적용이 된다는 게 보험 증권이 이번에는 맞아서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뭔가 이제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없고의 개념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보험이 우선 배상책임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험이 적용되려면 첫 번째 유효한 보험 계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를 해주는 보험이 맞는지, 예를 들어 영업배상책임보험이면 그 안에 영업하는 시설로 인한 사고가 맞는지, 그리고 보험 기간, 일반인들 그 암보험, 개인보험도 다 똑같죠. 보험이라는 건 가입한 내가 들었을 때부터 끝나기로 약정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을 해주죠. 또 그런 부분들, 또 보험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무들을 해태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게 없는가. 뭐 대표적으로 장기보험에 뭐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런 걸로 해지 사유는 없는지, 그런 계약이 우선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고요. 사고 자체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다 보니까 내가 배상책임, 과실이 물어줄 책임이 있느냐, 그게 이제 없으면은 보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물어줄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 보험 약관에서 해당하는 부분. 또 하나는 배상 책임이 있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면책사항 안 해주는 거, 대표적으로 고의 같은 거 일부러 사고 나면 안 해주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각 배상 책임 보험 종류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네. 보험에서 보상하는 항목이 맞아야 되고, 네. 그 다음으로는 그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확인하는 게 손해사정사의 업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과실 비율이라는 건 네.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되나요?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면 자동차 과실은 판례들이 쌓여진 것들이 통계치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나 이런 시설소유자 배상 책임에서는 사실은 그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다만 판례에서 판결 난 건 있는데 그 모든 판례의 판결을 어떤 도식화시키거나 정형화시키는 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그 사고 내용을, 양쪽의 사고 내용과 현장을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법리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는 의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 담당자도 본인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 의견을 수용하든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아니면은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대해서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험사가 필요한 경우 이제 법률자문이라 해서 본인들이 거래하는 외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그 판례나 이런 걸 토대로 한 이 과실이나 이런 법률적인 타당성을 검토받는 과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이 과실 비율 산정이라는 걸 손해사정사라는 사람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상책임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 안에 과실 비율의 산정이 당연히 들어가니까요.
배상 책임 사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선사님 그럼 뭐 최근에 기억나는 실제 사례로 좀 과실 비율을 한두 가지 정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진행했던 사고 중에 의사배상 책임 사고라는 게 있거든요. 병원이나 이런 진료기관에서 의사한테 처치나 수술을 받다가 의사 선생님들의 과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실은 실수죠. 그래서 실수로 인해서 다쳤을 때 해는 사고가 있는데 그런 경우 판례에서 보면 사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책임 제한이라고 해서 피해자 과실이 20에서 30% 정도 그 줄여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환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세요. 아니 의사한테 다 물론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동의서를 환자의 사전 동의서를 받고 수술이나 시술에 동의해서 참여했지만 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의사가 실수를 했는데 이걸 왜 내가 책임을 나눠서 내가 덜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실제 법원에서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명백하게 큰 과실을 한 게 아니면 피해자도 환자도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의 과실이 상계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에 처리하셨던 의료 배상 책임이라면 네. 뭔가 의사 선생님에게 좀 과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례였나요? 치료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환자분이 이제 치과에 가서 어떤 한 치아에 대한 치료를 의뢰를 했는데 치과를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그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에 문제 있는 것들을 이제 같이 검진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선생님께서 그거에 관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환자분은 그 치료를 머릿속에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본인이 생각했던 치아 하나만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가 별 말씀 없으시니까 동의했으리라 예상하시고 임의로 치료를 하셨어요. 네. 원래 본인이 환자분이 주장했던 그 치아 말고 그 옆에 치아가 더 근데 의사 선생님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옆에 치아가 더 안 좋은 상태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환자분이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치료를 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고 저희가 그 사안을 받아가지고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또 보험사와도 협의를 해서 뭐 원만하게 이제 위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상해 드리는 걸로 치료 자체에는 문제는 없었지만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미흡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처리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상 책임 보험이 되는 거죠? 네, 사안에 가능할 수 있죠. 혹시 네. 살짝 보험금 한 얼마 정도 그분 지급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분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받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치료가 잘못된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치료 자체는 의학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또 혹시 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번 진행 중인 사례이긴 한데 일반인 분들이 들으면 그럴 수도 있나라고 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누수도 이제 배상 책임인데 누수 사고인데 아파트의 공용 배관의 문제로 인해서 1층에 싱크대가 역류해가지고 집안에 완전 물이 잠기셨어요. 뭐 제가 이제 실제 영상이나 그걸 본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피해자분들의 표현에 의하면 진짜 대략 한 5cm 정도가 물이 전체적으로 잠길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준공받은 지 그분들은 근데 3개월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집은 깨끗하게 새로 세단장하신 상황이긴 했는데 근데 이런 경우 사실은 그 공용배관에 역류가 된 거는 관리사무소 책임이긴 한데 이 세대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만 1층이다 보니까 그 동에 있는 모든 오수들이 쌓여가지고 거기서 역류가 돼버린 거거든요. 어디가 오수관이 막혀버리는 바람에. 근데 그런 경우 이제 판례를 이제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보면 이 아파트가 경과된 연수에 따라서 이게 노후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인 부분이 있고 관리사무소가 관리 범위이긴 하지만 이런 배관들은 땅속이나 벽 속에 묻혀 있거든요. 평상시에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벽을 다 뜯어내고 이걸 해야 되는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이걸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10년 정도 됐는데 이런 거 했을 때 책임 제한 한 10% 정도 제한해야 될 것 같다. 근데 판례는 한 15년 된 아파트가 30% 제한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납득이 잘 안 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과실이라는 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에 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잘못한 거를 일반적으로 과실이고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가해자도 어떤 고의성이 없고 가해자도 자기 딴에는 사고를 안 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제한이라고 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시켜요. 이게 손해분담의 공평성의 차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그럼 일종의 그거죠. 우리가 시쳇말로 너도
좀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라. 이 사람이 다 100%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데 그게 사안이나 손해액 정도에 따라서 피해자분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 느낄 수는 있겠죠. 나 아무것도 안 했고 갑자기 봉변을 당했는데 왜 내가 수리비든 아니면 내 치료비든 거기서 20-30%를 덜 받아 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판단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그분도 보험금을 받긴 받으시는 대상이 되는 아직은 건가요? 예, 과정 중이신데 지금 손해액에 관해서 서로 지금 이견이 있어서 그거는 서로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해액에 관한 이견이 있다는 건 어쨌든 일정 부분은 보상이 되도록 지금 그렇죠. 판단되고 그렇죠. 있다는 예, 거죠. 보상 가능한 걸로 보험사에서도 오케이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은 그동안 잘 모르셨을 거예요. 배상책임보험은 그냥 접수하면 뭐 실손보험금처럼 그냥 나오는지 알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 조사를 통해서 과실 등을 따져서 손해액이 산정된다는 걸 다들 또 이제 모르셨을 텐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손해사정사를 보험 소비자가 심지어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 건데 이 역할을 실제로 또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보험사 쪽에서도 현역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해봤고 이쪽에 또 나와서도 하고 있어서 이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나 양쪽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뭐 제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는 저는 가벼이 자부를 하는데 아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예상이 의문사항이 드실 거예요. 그럼 결국은 과실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을 산정하는 데 영향이 미치는 건데 그 과실이라는 것도 결국은 손해사정사나 보험사 심사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네. 일반인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소송을 가도 판사마다 1심, 2심 판사마다도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AI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이 사고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진행되면 약간 편향되고 때로는 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분명히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맡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이 법리적인 부분과 보험 적용 이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용하면서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 우리 소비자분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소비자 보호라는 거는 저희가 위탁 손해사정사처럼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관해서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는 보험회사와는 조금 더 위탁 손해사정사보다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주관적인 느낌은 조금 더 동등한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이게 무슨 도급이나 위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일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거는 지금 피보험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조금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범위 내에서는 법으로 소비자 선임을 할 수 있는 걸 2024년 8월부터 입법이 시행이 되긴 했지만 아직 세부 내용들이 관계기관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내용 세부 지침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요거 인터뷰하기 전에 전화 온 것도 S 보험사인데 거기서도 아직은 이 일을 처음 지금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 본인들이 지금 보험회사의 일선에 있는 심사자분들도 이걸 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게 잘 안 돼 있는데 과연 피보험자나 피해자 둘 다 선임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선임한다고 했을 때 누구 선임을 우선시 할 것이며 또 만약에 둘 다 각자 선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D 같은 경우는 둘 다 선임한다 그러면은 이게 보험회사에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유권 해석은 보험회사가 두 사람이 다 선임한다 그럴 때 두 사람 다 손해사정 수수료를 줄 의무는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D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선착순으로 한다. 근데 이게 조금 맹점이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형을 접수하는 건 피보험자가 합니다. 피해자는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뭐 했는지 피보험자가 증권을 주거나 알려주지 않는 한 모르거든요. 그냥 접수한다고 하면 알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권 안내나 이런 게 연락이 가는 게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보험자도 접수해도 하루 이틀 있다 연락이 오거든요. 보험사에서. 자동차처럼 막 바로 현장 출동 요원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법률상 3일 안에 의사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상충되거나 실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제 계속 사용이 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감독기관에서 뭐 세칙이나 감독 규칙이나 아니면 시행령 통해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제도 초반이라서 약간의 좀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있지만 분명히 피보험자도 피해자도 이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사실 독립손해사정사를 유료로 선임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보험 소비자분들은 유료로 선임하는 거랑 이 제도를 통해서 무료로 선임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는 역할의 상황과 역할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업무 과정은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는 지금 소비자 선임은 유료 선임을 먼저 말씀. 유료 선임은 상대방 이미 위탁 손해사정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 선임한 위탁 손해사정사. 그래서 그쪽 관계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면담이라든가 현장 조사들은 사실 그분들에게도 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저희는 피해자의 입장을 토대로 보험에서 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는 관점이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소비자 선임을 하는 거는 이 사고에 원칙적으로는 손해사정사가 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피보험자 면담이나 사고조사나 이런 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의 차이가 좀 있죠. 하는 일은 비슷합니다. 어찌됐건 사고조사를 해서 손해액을 사정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건 똑같은데 약간의 입장 차이는 존재하죠. 실질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유료 선임의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과실률 같은 건 이미 다 정해진 상황에서 네. 후유장애가 남을 것 같을 때 정확히 얼마나 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중 손해사정사를 고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과실에 관해서도 과실이나 아니면 면책의 의견을 보험회사가 내면 이게 과연 맞는지에 관해서 손해사정을 자기가 선임하고 신뢰할 만한 손해사정사한테 의견을 확인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손해액을 보험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지를 판단이 안 되니까 저희에게 그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죠. 그럼 이 무료 제도와 유료 선임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그 무료 선임이 가능한 사고 접수를 한 시점이라면 무료 선임 제도를 이용하고 이게 이미 지나서 보험사 측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독립손해사정사를 유료로 선임하는 걸 고려해보면 돼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소비자 선임, 무료 선임은 내 사고를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사고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고 아니면 혹시나 보험사에 편향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나는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겠다 할 때 필요하신 거고 일반 유료 선임은 위탁 손해사정이나 보험사에서 심사로 판단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임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 책임 그리고 상해 사고를 20년 이상 손해사정하신 황인규 손해사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